샹하이 앙푸치오 카이로 제1초등학교가 한참 소란스러웠습니다. 아름다운 처녀 선생님이 부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보기 드문 아름다운 선생님이 새로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구경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과묵했지만 상당히 똑똑하고 냉철한 발음으로 상대를 노려보며 제압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양위샤는 1968년 비록 가난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학창시절 내내 공부를 잘해 상해에서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상하이 중등사범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양위샤의 부모님 지인들은 자녀를 잘 키웠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1988년 사범대학을 졸업하던 그해 곧바로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부모님처럼 먹고 살기 위해 공장에서 힘든 일을 하며 날을 새가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생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직장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워낙 어리게 보였던 그녀에게 수없이 많은 소개팅 제의가 들어왔고 심지어는 학생들조차 삼촌을 소개시켜주겠다며 위자를 보채는 학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인생을 즐겨보고 싶었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만 하느라 아무것도 해본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여행을 하는 것도 마음에 드는 화장품 하나 사본 적이 없는 그저 가난한 집 딸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혼기가 차기 전 결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수학이 넘어 어머니를 말리는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어머니는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생활을 하는 딸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딸이 어머니와 같은 인생을 반복해서 살게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할 마음이 없었던 양위샤는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둔 주선자리에 나가게 되었고 마음에 없는 코웃음을 쳐가며 상대방에게 호의를 표시해야만 했습니다. (1991년) 양위샤가 23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양위샤를 데리고 중매쟁이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주위 친구 딸들은 모두 시집을 갔다며 딸의 혼인을 보채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나온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양위샤는 내 인생을 이렇게 서둘러서 결정지을 필요는 없잖아. 결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란 말이야. 그녀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내려치던 어머니는 딸이 한심한 듯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딸 본인의 인생이 중요한 만큼 딸이 행복하게 살도록 결정지어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며 딸을 설득했습니다. 축 처진 그녀 어깨 너머 소파 위에 한참 실룩이며 웃고 있던 한 남성은 영문도 모른 채 그녀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조건은 반년을 사귀어보고 결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상해 모 회사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아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의 바람대로 교제한 지 8개월 만에 결혼하게 되었고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녀의 신혼생활은 처음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진 두 사람의 싸우는 소리는 소문을 타고 인근 이웃까지 알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았던 남편은 결혼 전 자상했던 모습은 모두 사라지고 점점 난폭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쳐갔던 그녀는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신혼집 인근에 있던 부모님 집으로 도망갔고 그렇게 싸움이 잦았던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2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그녀는
아춘과의 관계에서 딸을 하나 출산하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가나 싶었던 그녀는 역시 난폭한 성격이 변하지 않은 남편과 더 이상 살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나 당분간 엄마 집에 가 있을게. 이러다 무서워서 우울증 걸리겠어. 위샤는 그날 밤 짐을 챙겨 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1995년 겨울,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녀 뒤로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혹시 위샤 아냐? 고추는 지나가는 위샤의 모습을 보고 단번에 알아차리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처음 보는 남성이 본인의 어깨를 두드리자 너무 놀란 위샤는 고개를 돌려 남성을 바라봤습니다. 낯이 익은 듯, 처음 보는 듯, 가물거리는 누군가의 모습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유거치우, 어린 시절부터 한 마을에 같이 살았던 오빠였습니다. 유거추는 그녀에게 그동안 보고 싶었다며 안부를 물었는데 고추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고 있던 그녀는 울컥하며 울음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올해 40이 된 유고추는 위샤와 13살 차이가 나고 있었지만 그녀가 기억하고 있는 고추는 듬직하고 멋있는 오빠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위샤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유고추를 만나 지난 남편과의 불화를 이야기하며 풀고 있었는데 만남이 잦아진 두 사람은 언제부터인지 얼굴을 마주하면 할수록 가슴이 설레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어. 고추는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처음을 다시 시작하는 건 어때? 나를 처음으로. 눈물 섞인 두 사람의 키스는 너무 달콤했고 살을 섞는 짜릿한 충동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기다렸다는 듯 숨을 헐떡이며 호텔로 향했고 호텔 방문을 열고 들어간 양고추는 그녀를 침대 위에 집어던지며 뜨거운 밤을 지샜습니다. 1996년 두 사람은 이제 숨어서 지내는 내연 관계가 아닌 서로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고 싶어졌습니다. 위샤는 집을 2채 가지고 있다는 학부모에게서 집을 빌려 유고추와 살림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의 신혼집은 항상 온기로 가득했고 신혼 살림을 준비하느라 남편에게 연락을 하지 못한 그녀는 얼마 못 가 그녀를 뒷조사한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남편 아추는 두 사람이 한참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현관문을 열어둔 신혼집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너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한이 풀리지 않겠지만 집에 두고 온 딸 리사가 불쌍해서 참는다. 목숨이 질긴 줄만 알아. 저런 놈하고 살림을 차리다니. 헤어지자고. 끝까지 자식이 대수야. 내가 더 이상 너 같은 인간하고 살기 싫다는데 한 번만 더 그 주둥이를 나불거리면 저놈하고 같이 죽여버릴 거야. 아추는 이혼을 요구하는 그녀 앞에서 딸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할 테니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며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이혼 결심이 섰던 그녀는 아춘의 손을 뿌리쳤고 남편이 돌아가자 난장판이 된 고추와의 신혼집 거실 의자에 걸터앉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놈을 언젠가 죽여버려야지. 그녀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던 고추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모습으로 보아 정말 남편을 살해하고도 남을 것 같았습니다. 고추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본인도 언젠가 그녀와 헤어지게 된다면 그녀에게 살해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사랑스러웠던 그녀의 모습은 사라지고 살기가 가득한 그녀의 모습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곁에 다가가기 싫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혼란스러웠을 그녀에게 직접 말하지 못했던 고추는 그녀보다 13살이나 많았지만 무서워서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자기야, 우리 그만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정리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장난해? 내가 네 장난감이야?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고. 어제 저녁 내가 그렇게 무시당하는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그래, 헤어지기만 해. 니놈 마누라한테 너랑 알몸으로 침대에서 나뒹굴었던 거 모두 까발려줄 테니까. 유고추는 너무 무서워 집을 나와 부인과 아이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으려 한 고추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떨며 나를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눈이 벌게진 고추는 딸의 담임이 위샤의 동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터라 딸의 담임 옌츠를 찾아갔습니다. 고추는 옌츠에게 그동안 그녀와 불륜관계로 지낸 모든 사실을 말하며 5,000위안이야. 10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위샤한테 건네줘. 그리고 이 돈으로 그동안 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었으면 한다고 꼭 말해주고. 꼭이야. 위샤의 동료 교사 옌츠는 그녀에게 돈을 건네며 더 이상 고추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책상 위에 올려진 고추의 돈 봉투를 지켜보던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1996년 9월 5일) 위샤는 돈 봉투를 들고 고추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종 소리를 듣고 달려온 고추는 문 밖에 기다리고 있는 위샤를 보고 소리가 나지 않게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위샤는 문이 부서질 듯이 현관문을 발로 걷어찼고 그래도 아무 대꾸도 없는 그의 집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추의 부인은 집 밖에서 소란스러운 이유가 궁금해 나가보려고 했고 고추는 나가려는 부인의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거실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거실에 빨간 벽돌 한 장이 날아들어왔습니다. 나오라고 이 위선자 자식아. 사랑한다며. 내가 언제 너한테 사랑을 구걸했냐고. 고추의 부인은 현관문을 열고 나가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위샤는 기다렸다는 듯 그동안 고추와 지낸 모든 과거를 이야기해 주었고 남편의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1996년 9월 9일 유고추는 그녀에게 당한 복수를 하기 위해 그녀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고추는 교장실을 물어 찾아 들어갔고 교장에게 그동안 있었던 그녀의 불륜관계를 모두 털어놓으며 제발
모든 것을 멈추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교장은 위사를 불러 사실을 확인한 후 그녀에게 조만간 학교 측에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울음이 터져버린 그녀는 모든 것을 처음으로 돌려놓고 싶었습니다. 증오심에 타오른 그녀는 수업을 마친 그날 오후 화학약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병에 나눠 담았습니다. 1996년 9월 11일 낮 12시 50분 양위자는 전날 써온 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퇴근했습니다. 동료 교사 옌츠를 찾아갔습니다. 리사는 수업 끝났어? 옌츠가 조금 전 리사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하자 위자는 서둘러 리사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리사? 잠깐만. 선생님하고 잠깐만 같이 갈 데가 있는데. 위자는 뒤따라가던 고추의 딸 리사를 향해 조그만 병에 담아왔던 화학약품을 집어던졌습니다. 리사는 고통스러워하며 차도로 뛰쳐나왔고 온몸에 화상을 입은 리사는 고통스러워하며 아스팔트 위를 뒹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은 리사를 싣고 응급실로 달려갔으나 리사는 평생 얼굴과 머리, 눈, 팔과 다리, 그리고 가슴에 장애를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6호초의 어머니는 손녀의 사고 소식을 듣고 슬픔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 식음을 전폐하고 한 달 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1996년 12월 10일) 오전 9시 50분 상하이 최고법원은 양위자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킬리였습니다.